자, 이 그림이 좀 전에 얘기를 했던 이 조면소포체의 막을 이렇게 조금 확대해가지고 한 부분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이게. 그래서 1, 2, 3, 4가 4단계의 지금 단계적인 이 과정을 사실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리보솜에서 시작이 됐던 단백질 합성이 1번 과정에서 이제 안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는 이 안에서 뭐가 파란색이 뭐가 붙었지? 당이 붙었지 지금? 그 다음에 원래는 이런 긴 늘어진 지렁이 같은 단백질이 완전히 제대로 접혔지? 그래서 2번 단계에 와서 이제 그 단백질 접힘과 당 부착이 전부 완성이 된 거죠. 여기까지. 그죠? 그럼 3번 단계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포장 준비를 하는 거죠. 내보내는 거. 그래서 어떻게 내보내지 이거? 3, 4번을 보면은 어떻게 내보는 것 같아 얘네들을? 뭐? 왜? 찾아야지. 접어서? 떼어놔서? 이렇게 꼬집어내지 이렇게 딱. 아니면 좀 더 쉽게 말해서 허리띠를 확 콜셋으로 해서 딱 끊어내듯이 해서 여기가 한 부분이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막 좁아져서 이게 결국에 가서 이렇게 떡 잘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내야 될 단백질을 저쪽으로 코너로 구석으로 몰아넣은 다음에 그 구석이 된 부분의 막을 마치 밧줄로 끊어내시 이렇게 떡 끊어내면은 이렇게 있구나. 알고 있으면서 내가 모른 척한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이제 이게 독립적으로 된 하나의 페리 보트가 돼버리는 거지. 요것을 뭐라고? 수송소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송소낭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원래 조면소포체의 일부분이었는데 요것을 떡 꼬집어서 띄어낸 게 수송소낭이 된 거지.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요걸 해서 이렇게 둥실 띄워 보내는 거지. 이 어디로 갈까? 이제 어디로 보내야 될까? 두 번째 목적지. 여기가 조면소포체였어. 이제 두 번째 행선지 어딜까? 세포막으로 곧바로 직통으로. 야 좋겠다. 그러면 그냥 이 KTX는 그냥 곧바로 중간에 역 안 거치고 곧바로 쫙 가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게 개통이 안 돼서 고속 처리.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은 두 번째가 찾아봐 어딘지 여러분. 골지라고 하는 두 번째 장소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송소낭에 걸쳐서 골지는 조면소포체와 비슷한 막이긴 한데 골지의 좀 특이점은 이런 비유적으로 얘기해서 골지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팬케이크라고 할까? 팬케이크 여러 장을 딱 쌓아놓은 것. 점심들은 다 먹었죠? 별로 군침 안 땡기겠지? 팬케이크 얘기해도. 그래서 팬케이크 쌓아놓은 것처럼 돼 있는 게 골지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여기가 지금 조면소포체가 이 그림에 보이고 여기가 지금 여러 개의 팬케이크 겹겹이 쌓여 있는 골지가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엔 이쪽 부분에 있는 골지로 이들이 와서 어떻게 되지? 지금 수송소낭이 어떤 식으로 지금 가서 도달을 해서 물질이 그 안에 있는 물질이 전달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 그림을 보면. 들어가서 갑자기 어떻게 되지? 화살표를 따라가 보면 동그란 게 가서 골지하고 충돌을 하면 어떻게 되지? 둘이 융합이 되어버리죠. 이거 뭐지?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지들이 뭔데 갑자기 갔다가 욱 하면 만나면 이렇게 쭉 스르르 융합이 될까? 왜 이들을 처음에 운반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수송소낭이라는 형태로 자기의 막을 일부러 사용해서 싸가지고 보내는지 하는 이유가 사실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러면 뭐가 좋을까? 이건 뭘로 돼 있지? 세포막. 인지질 이중충 세포막. 이건 뭘로 돼 있지? 인지질 이중충 세포막. 전부 똑같은 막으로 돼 있는. 막끼리는 그 화학적인 성분이 전부 같으니까 마치 물과 기름이 서로 기름끼리는 서로 이렇게 딱 서로 융합이 되듯이 그냥 갖다 서로 닿으면 그냥 스르르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스르르 흡수가 되는 거지. 융합이.
그래서 이런 막을 이용한 하나의 수송체에는 이 수송 소낭을 이용을 해서 하면은 이렇게 별로 힘 안 들이고 이렇게 보내고 가서 거기에 닿기만 하면 이렇게 융합이 돼서, 융합이 되면 뭐가 돼?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그냥 저절로 쏟아지게 되는 거죠. 그 안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음 단계로 보낼 때도 똑같은 일을 하면 되는 거겠지. 이젠 골지의 어느 일부분이 이렇게 끊어져 가지고서 어떤 수송 소낭을 만들어서 자, 가! 하고 세포막으로 보내면 세포막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세포막과 융합이 되면 얘네들은 이제 큰일 났다. 낭떠러지. 나이아가라 폭포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거지. 융합이 되면 밖으로.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거고. 그러면 세포막에 대롱대롱 달려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중간에 가다가 어떻게 무슨 뭐 암벽 등반하듯이 로프를 탁 걸어가지고서 이렇게 되는 걸까? 아니죠. 걔네들은 여기 있는 이 단계부터 이미 처음에 갈 때부터 수송소낭 안에 지금 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송소낭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수송소낭에 걸쳐 있게 되는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막에. 그럼 얘들은 가서 세포막하고 융합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세포막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세포막에 그냥 대롱대롱 걸려 있게 되는 형식으로 되는 거죠. 뭐 그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세포 생물학을 전공으로 배우게 될 때 이제 그걸 신경 써야 될 점이지만, 어쨌든 혹시 궁금해. 아니 그러면은 세포막에 걸려 있는 애들은 어떻게 이렇게 걸려 있는 거야? 안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융합이 될 때 이것을 떠올리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데, 골지에서 뭔가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름이 왜 골지라고 했는지 그게 아니라 골지라고 하는 이태리에, 옛날에는 이태리도 꽤 많은 과학자들이 많았어요. 뭐 지금도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미국이나 영미권에 비해서 요즘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이 골지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자가 이것을 처음으로 세포에서 발견을 해서 이름이 골지체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내가 생물을 중학교 때 얼핏 배웠을 때는 이것을 아마 고등학교 때도 아마 그런 식으로 골지씨체로 나왔어요. 골지씨체? 뭐지 도대체? 한국어로 골지씨체 그래서 뭔가 나중에 보니까 미스터 골지라는 얘기를 한국에서는 골지씨체로.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이 매우 동방예의지국에 함부로 사람 이름을 할 때 골지라고 못 붙이는 거지. 그래서 생물 교과서에 골지씨체라고 정말 거짓말 안 해요. 나중에 가서 확인을 해보든가 좀 의심스러우면. 그랬었다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완전히 예의도 모르는 개차반이 돼가지고 우리가 골지 막 서로 이름 부르고 네가 내 친구야? 하는데 어쨌든 사람 이름이에요 이게. 자, 골지가 뭐 하는 걸까라고 할 때 한마디로 요약해서 골지의 기능을 딱 요약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단어가 있어요. 없나 여기? 에이, 이걸 내가 얘기를 안 했구나. 우편 집중국이라는 표현을 하면 골지는. 우편 집중국이라는 얘기는 뭘까? 여기저기서 사방에서 오는 이 우편물들을 분류를 딱 해가지고서 따다닥 얘는 어디로 갈 물건, 얘는 어디로 갈 물건 하는 것을 분류해서 보내는 게 우편 집중국이잖아요. 세포 안에 있는 하나의 그런 우체국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골지 안으로 모든 물질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골지는 이 안에서 얘가 어디로 갈 물건인지를 자기들이 따다닥 알아서 분류를 해서 각자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그 얘기 하기 전에 골지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일단 뭐가 발생을 하냐면은 이거 아까 조면소포체에서 당을 붙였다는 얘기는 조금 그래서 기초 화장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다가 이제 제대로 된 훨씬 더 정교한 화장을 더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는 거 해서 훨씬 더 복잡한 당이 골지 안에서 붙어. 왜 그러는지는 글쎄 잘 모르겠는데 왜 골지에서 훨씬 더 복잡하게 당들을 붙이는지, 심지어는 조면소포체에서 붙었던 당들을 도로 다 떼어버리고 뭐야 이런 식으로 누가 이렇게 유치하게 붙여놨어 하고 훨씬 더 복잡하게 계속 붙이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추가적인 당으로 부착을 하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우편 집중국 나와 있구나. 이 물질들을 분류를 해서 어떤 식으로 분류하면 어떻게 이제 경로가 나눠지냐면은 여기서 어떤 물질들은 세포막으로 수송되는지를 골지가 알아채는 거지. 딱 보고서. 왜냐하면 사실은 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단백질들은 각각이 마치 영어로 해서 이 우편 번호라고 하는 zip
코드라고 교과서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이제 우편 번호를 zip 코드라고 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각 단백질마다 붙어 있어. 나는 어디로 갈 단백질입니다라고 자기가 이제 딱 가지고 오는 거지. 그러면 그것을 인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골지에서는 있는 거죠. 그래서 얘 보니까 딱지를 보니까 얘는 세포막으로 가야 되네. 그러면 여기다가 포장을 하고. 이 친구는 또 리소솜이라는 게 있거든요. 좀 이따 우리가 볼 건데 그 리소솜으로 가야 되는 단백질들이 있어. 그러면 이 친구는 리소솜으로 보내야 되구나 하고 딱 보내. 또 중요하게 어디로 가냐면 친구 따라 강남 온 이상한 애들이 있거든. 여기 안 와야 되는 애들인데 하다가 보니까 아까 수성 소낙 만드는데 같이 휩쓸려 갖고 잘못 끌려온 친구들. 나 돌아갈래. ER이 아까 얘기한 조면소포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ER. 그러니까 조면소포체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단백질. 너 여기 왜 왔어? 잘못 왔어요. 모르고. 그러면 다시는 그러지 마 하고 보내줘요. 이거. 또 와 얘는. 그 버릇. 누구 주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골지에서 다 한 다음에 이것을 그래서 아까 얘기한 리소솜으로 가는 친구들, 이로 되돌아가는 친구들, 세포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는 친구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가 바로 그 외포 작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2014년도에 그제서 비로소 이 세 분의 과학적인 업적에 의해서 예일, 버클리, 스탠포드 참 학교는 좋은 데들 다 있다 참. 그래서 여기 있는 교수님들이 이것을 밝혀낸 겁니다. 자, 거기까지가 이제 외포 작용. 다시 말해서 외포 작용은 단백질들이 어떻게 해서 세포 바깥으로 수송이 되는지를 설명해주는 작용이죠. 어떤 식으로 전개된다? 리소솜의 표면에서 단백질이 합성돼서 조면소포체로 리보솜이 조면소포체의 표면에 있는 리보솜에서 시작이 돼서 안으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골지 거기서 세포 바깥에 또는 일부 단백질들은 리소솜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수송이 되는 것도 다 포함이 된다. 자, 소포체는 소포체인데 조면소포체 근처에 있는 마치 사촌 또는 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소포체인데 이 친구의 이름은 활면소포체예요. 그래서 영어로 SER, 스무드라고 하는. 얘는 왜 활면소포체일까? 점점 깨알 같은 그런 거친 그 표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포체인데 이 친구들의 표면에는 리보솜이 없어. 그 얘기는 뭐냐면 전혀 다른 기능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아까 그 외포 작용에 개입을 하지 않고 나는 나름대로 또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포체들이 활면소포체입니다. 그래서 조면소포체가 있다면 바로 옆에는 이렇게 매끈하게. 왜 매끈하냐? 표면에 아무런 리보솜이 없으니까 하는 소포체들이 바로 옆에 붙어 있게 되는 거죠. 어떤 기능을 하는데? 전혀 다른 기능을 하는 거지. 무슨 단백질을 어떤 식으로 보내는 수송행 또는 단백질을 접고 당을 부착하고 하는 그런 것을 그런 복잡한 지저분한 일을 나는 안 해라고 고고하게 나는 지질이나 합성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지질 세포에서 이제 사용이 되는 심지어 그러니까 세포가 이제 신장을 크려면 세포막이 또 커져야 되잖아. 그 세포막 어디서 가지고 그 재료 이것들이 다 이 활면소포체에서 만들어져서 보내지게 되는 거야. 너 세포막 더 필요하지? 자, 여기다 가져라. 여러 가지 다양한 지방 성분들이 여기서 합성이 되고 또 다른 지방들인 여러 가지 중요한 지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 계통에 해당하는 에스트로겐이라든가 테스토스테론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물론 모든 세포가 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호르몬은 어떤 특정한 조직에서만 만들어지는 거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여기서 합성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아주 중요한 칼슘이 세포 안에서 칼슘을 제대로 정확한 장소에 저장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칼슘은 함부로 이렇게 나돌아다니게 하지 않고 이렇게 어디다가 숨겨놨다가 딱 필요할 때 문을 딱 열어가지고 마치 서랍에서 딱 열어가지고 칼슘 쫙 뿌리듯이 그러면 이제 칼슘이 그 신호물질이 돼가지고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이해가 근육을
수축을 하는데 근육 수축하는 게 순식간에 이렇게 내가 지금 이거를 집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이 모든 것이 지금 근육 수축에 의해서 다 수행된 건데 이게 어떻게 되는 내가 지금 이걸 집어야 되겠다 지금 내가 의식을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뇌에서 신경 신호를 통해서 타닥 신호가 가면은 여기에 가서 요 근육 요것을 움직일 수 있는 근육에 그 신경 신호가 전달을 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 그 근육 신호에서 칼슘이 요 활면소포체 안에 저장했던 칼슘이 쫙 방출이 돼 가지고서 거기에 의해서 이 근육 세포가 딱 수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칼슘의 신호에 의해서. 결국 복잡한 얘기를 아니 쉬운 얘기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해? 칼슘은 신호 전달 물질로. 근데 어디서 저장이 돼? 활면소포체에서. 그 얘기를 지금 근육이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 어떤 우리들한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해독작용이라고 하는. 활면소포체에서 바로 이것을, 그러니까 이 해독작용을 하는 효소들이 전부 활면소포체 안에 있어가지고서 해독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게 뭐지? 하고서 너는 이제 해독을 당해야 될 물건이다라고 판정이 나가지고서 이렇게 변형이 되는 그 물질들을 통틀어서 영어로는 xenobiootics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생체 성분이라는 얘기죠. 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니까 유기물들이 특히 이제 소수성 유기물들이 전부 알코올은 좀 예외이긴 하지만 그래서 해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해독이란 주로 간에서 많이 해독작용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간 세포에 있는 그 활면소포체 안에 그런 식으로 변형을 시키는 효소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독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주로 이런 식으로 어떤 유기물들이 소수성인 유기물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이렇게 친수성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친수성 물질로 살짝 변형을 시켜버리면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의 수용체들이 그것들을 딱 파악을 해서 찝어내가지고서 콩팥이나 그런 데로 방출을 해버리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으면 어쩌면 위험할지도 모른다라는 하나의 그러니까 미리 겁먹어서 하는 작용들이 해독 작용인 거죠. 주로. 대표적인 그런 방식에 의해서 해독이 되는 물질 중에서 좀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가 좀 그런 경우인데 벤조파이린이라고 하는 물질 완전히 딱 보면은 이게 좀 탄소가 이렇게 여러 가지 고리로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이 소수성 물질이겠죠. 구조 전혀 알 필요 없고 이름 자체 벤조파이린 한국말로 이게 뭐냐면 벤조피렌이라고 하는 물질. 벤조피렌 물질 들어봤어요? 그것도 안 들어봤어? 벤조피렌? 어디에 주로 많이 분포하느냐 하면은 탄고기의 성분이 벤조피렌이라고. 또 담배를 필 때 니코틴이 우리를 해치는 게 아니라 폐암. 이 벤조피렌이라고 하는 요 물질이 우리 폐암을 유발하는 성분이거든요. 요게 있으면 이제 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요 효소가 이것을 막 변형을 시켜서 이렇게 산소 같은 걸 붙여가지고서 이렇게 약간의 소수성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몸 안에서 활면소포체에서 특히 간에서 이 벤조피렌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바꿔버려요. 이렇게. 해독작용으로 좋은 일을 한답시고 하는데 이게 큰 문제가 돼요. 이렇게 하면 안 해도 그냥 벤조피렌 들어와서 어쩌면 그냥 뭐 별 탈 없이 갈 수도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순간 이 물질은 뭘로 돌변하냐면은 이 안에 끼어 들어가는 물질로 돌변을 해요. 이 안에 이렇게 DNA가 이중 사슬이 이렇게 있으면 서로 염기가 이렇게 딱 나서처럼 맞닿아 있는데 이 중간에 벤조피렌을 아까 식으로 이제 해독시켜진 그 물질은 이 안에 아주 딱 안착을 해서 중간에 딱 끼어 들어가.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은 그러면 DNA 복제하는 과정에서 얘 때문에 하나 미끄러지는 거죠. 하나 미끄러진다는 얘기가 뭘까 하면 여러분들 아직도 기억이 새롭게 악몽 같은 경우 수능 같은 거 칠 때 이렇게 다 봐주실 때 하나씩 밀렸으면 어떻게 돼요? 개망하네요. DNA 복제하다가 이렇게 하나씩 밀렸으면 개망이에요. 그게 바로 엄청난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는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무슨 폐암이 뭐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암이 유발되는 게 이런 돌연변이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 다시 말해서
벤조피렌이라고 하는 특이한 물질을 해독작용을 하는 그 결과로 그 해독된 물질이 유해성, 정말로 유해 성분이 돼서 폐암을 유발하는 이런 일도 생기는 거지. 열심히 하자고 좋은 일 하자고 하는데 결국 이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활면소포체에 관한 얘기고. 리소솜은 어떤 일인가? 리소솜은 아까 골지체를 우리 세포 우편 집중국이라고 이렇게 딱 한마디로 찝어서 얘기했듯이, 그러면 리소솜은 뭐라고 그런 식으로 한마디로 찝어서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거는 세포 안에 있는 위라고 얘기하면 스토마크, 소화기관.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위가 모든 물질들을 안에서 소화를 시키듯이 리소솜은 세포 안에서 그러한 일을 수행하는 거죠. 세포 각자의 단위별로 어떤 노폐물이 있다, 소화를 시키겠다. 또는 이게 단세포라면 아메바 같은 경우는 음식물이 들어오면, 세균이나 하는 식으로 음식물이 들어오면 어디서 이것을 분해를 해서 소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어디서? 리소솜에서 전부 분해서 식으로 되는 거죠. 공통점이 또 있겠지. 그러면 위와 리소솜을 비교를 했을 때 각자 둘 다 소화기관으로서 공통점이 있겠지. 뭘까? 위 한번 생각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가 떠오릅니까? 위. 응? 늘어나는 거? 위액? 위액은 뭐로 돼 있지? 산. 그렇지. 위산. 그 산으로 이렇게 음식물을 분해시키는데 도움을 주잖아요. 이게 리소솜도 안에 엄청나게 산성이에요. 마치 위처럼. 그래서 이 이름이 바로 산성 가수분해 효소라는 게 뭐냐면, 가수분해라는 게 그러니까 분해를 시키는 게 가수분해인데, 그 효소가 산성 가수분해, 마치 위에서도 어떤 특정한 가수분해 효소가,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효소가 엄청나게 산성인 그 조건에서만 활성을 발휘하는 특정한 효소가 있거든, 위 안에. 그것처럼 리소솜 안에도 이 산성 조건 안에서 특별하게 이 모든 물질들을 이렇게 잘라버리는 효소들이 즐비해요. 이렇게. 그래서 둘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 참 예쁘게 잘 그렸죠. 이상해? 내가 그린 거야 직접. 진짜. 이런 거 많아요. 지금 앞으로 가면 중간중간 나올 때마다 내가 몇 개 벌써 흘린 거 있는데, 나올 때마다 이제부터 내가 얘기할 거야. 내가 직접 그린 그림은. 그래서 자, 이게 지금 동그란 요걸 리소솜이라고 치고, 이렇게 리소솜 안을 산성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산성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리소솜이 무슨 오렌지 주스를 벌컥벌컥 마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을 방법을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이걸 봅시다. 요거 레이블을 하나, 둘, 네 개만 있지만 어쨌든 여러 개 훨씬 더 많이 있겠지. 막에 깔려 있겠지. 이게 이름이 뭐라고? 영어로 써서 미안하긴 한데, 이게 뭐예요? 이게 수소 이온인 프로톤이라고 하죠. 수소 이온이라고 하는데 주로 그것을 프로톤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영어로. 수소 이온 펌프라니 이게 뭐지? 그래서 이 펌프가, 소위 말하는 그 수소 이온 펌프가 어떻게 이 일을 하는지가 지금 요 그림에서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수소 이온이 여기서 퐁퐁 들어가지 이게. 근데 무슨 기작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지? ATP가 ATP로 변하는, ATP 가수분, 그러니까 에너지를 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펌프라고 하는 거는 마치 무슨 힘을 들여서 하는 것처럼 이 수송을 할 때 물질을 지금 수소 이온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지금 보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안에는 지금 산성을 만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산의 정의는 얼마나 수소 이온이 농도가 높으냐가 지금 산성. 그러니까 산이라는 얘기는 이 안에 수소이온 농도를 많이 축적을 시키면 이게 산성이 되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바깥에 있는 수소이온들을 끌어다가 안쪽으로 계속 우겨 넣으면은 어느 정도 되면 여기 안에는 지금 수소이온이 지금 차고 넘치는데, 그 차고 넘치는 거기다가 이 수소이온을 또 집어가지고서 이렇게 집어넣으려면은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길까?
여러분들 좀 쉬는 시간에 나가서 좀 담배 한 대 피고 들어올 때 피고서 내뱉었을 때 담배 연기가 했을 때 갑자기 여기서 막 맴돌면은 여러분들 곤란해지잖아. 그런데 안 그러고 내뿜을 때마다 이거 많이 해본 것 같지 않아요? 내가 한 30년을 담배를 피웠나? 경력이? 그러니까 뭐 30년은 좀 심했나? 너무 뻥이? 20 몇 년 되나? 어쨌든 하면 이게 지금은 안 펴요. 쫙 펴져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아니 담배 연기가 여기 있지 않고 저쪽으로 쭉 퍼져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바람, 무게? 엔트로피 때문이에요. 엔트로피. 그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몰려있는 이 분자들이 쫙 저쪽으로 퍼져나가는 이유는 농도가 높은 데에서 농도가 낮은 데로 쭉 저절로 옮겨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왜? 훨씬 더 너저분하게 확산이 돼서 퍼져나가야 이것이 엔트로피가 높아지니까 자연적으로. 모든 물 비커에다 잉크방울 하나를 떨어뜨리면 갑자기 잉크 분자들이 쫙 퍼져나가는 이유가 왜 퍼져나가야 돼? 같이 이렇게 뭉쳐 있으면 안 되나? 퍼져나가는 이유가 다 그것들이 그런 식으로 어떤 분자들이 농도가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는 데서 이렇게 확산이 되는 그 이유가 자연적으로 확산. 그게 자연적인 현상이거든. 확산. 그것이 분자가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쭉 옮겨가는 거죠. 확산.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이거든. 저절로 되는. 그것이 엔트로피. 그래야만 엔트로피가 높아지니까. 네?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물질들이 예를 들어서 가만히 여기 이러고 있을 때 수소 이온들이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여기 하나 문을 딱 열어주면 어떻게 될까? 여기 있는 수소 이온들은 저절로 개떼처럼 다 밖으로 나가버리겠지. 왜? 저절로 확산이 돼서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자연히 가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여기다 수소 이온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는 절대 안 만들어 놓지. 대신에 펌프가 있는데 이 펌프는 반대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잖아요. 농도가 낮은 데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수소 이온을 지금 막 운반을 시키잖아요. 저절로 이거 자발적인 반응? 아니겠지. 비자발적인 반응이겠지. 비자발적인 반응을 이렇게 수행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에너지.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를 사용을. 그것을 이제 펌프라고 얘기해요. 어떤 물질을 수송을 할 때 이런 식으로 ATP라는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농도가 낮은 데에서 높은 곳으로 역행을 해서 운반을 시키는 이러한 운반체들을 수송체들을 우리는 펌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너지가 소용이 되겠지. 그래서 이 수소 이온을 전담해서 그런 식으로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운반하는 그런 수송체를 우리는 뭐라고 이름 지을까? 수소 이온 펌프라고 하면 되는 거지. 프로톤 펌프. 이것들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서 이들이 전부 이렇게 펑펑펑펑 해서 이 안에다가 수소 이온들을 축적을 해서 그 덕택에 산성이 산성이 높은 그런 리소솜을 유지하는 거고,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우리 위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위가 왜 이렇게 위산이 왜 이렇게 우리 위에 축적이 될 수 있을까? 똑같은 방식으로 이 똑같은 이 수소 펌프가 우리의 위벽에 깔려 있어 가지고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막 수소이온을 이렇게 집어넣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리소솜은 뭐 하는 친구야? 일단 그러면은 아까 골지에서 어떤 물질들이 리소솜으로 수송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떤 물질들이 수송이 될까? 단백질. 어떤 단백질? 어떤 단백질? 아니 그러니까 골지에서 딱 있는데 골지에서 어떤 단백질들은 좀 세포막으로 가야 되고 어떤 단백질은 또 리소솜으로 보내야 되는데 어떤 친구들은 이 리소솜으로 보내는 단백질일까? 응? 아카폴리드? 응? 누구야 얘네들? 가수 분해 효소라는 산성 가수 분해 효소. 얘네들 어디서 왔을까? 다
골지에서 온 거겠지. 골지에서 아 니들 왔니? 자, 저 골지 리소솜으로 가거라잉 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조면소포체에서 시작해서 안에서 골지로 갔어요.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어중이 떠중이 전부 다 왔어 지금. 이 중에서 어떤 애들은 세포 밖으로 나갈 것이고 세포막이나 그 중에 일부는 리소솜으로 가야 된대. 그럼 누가 리소솜으로 가느냐는 얘기지. 아니 왜 리소솜으로 가야 될까? 누가? 리소솜 안에서 필요한 단백질이겠지. 그것을 골지는 구분할 줄 알아갖고 너는 리소솜으로 갈 친구야. 가 하고 보내겠지. 그 중에 얘가 바로 예를 들어서 산성가스분해 효소 리소솜에 있는 글로 가야지. 또 누가 있을까? 지금 그림을 보고도 얘 어디서 왔을까? 이거 단백질 아니야 이거 수성체 어디서 왔을까? 골지에서 운반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리소솜에서 확득을 하게 된 이 단백질들은 전부 골지에서 따로 이렇게 사용돼서 왔다는 얘기인데 좀 어려웠나 보지? 자, 리소솜은 외포작용에 의해서 리소솜에서 단백질들을 얻어서 리소솜이 이제 이렇게 제대로 기능을 하게끔 됐지만 리소솜 자체의 원래 기능은 외포작용과는 정반대 방향의 작용인 내포. 이건 뭘까? 내포라는 얘기는 외포작용은 아까 뭐였지? 여기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운반을 하는 작용이 외포였죠. 그럼 내포는 뭘까?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내포겠지. 그들을 전부 이제 분해를 전담하는 이 최종 집결 장소지. 그러니까 바깥에서 들어오는 물질들은 반드시 여기를 마치 세관처럼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들이 한 번씩 꼭 거쳐야 되는 세관처럼 이 리소솜을 거쳐야만 되게끔 되어 있어요. 아주 잘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어떤 내포작용들을 크게 볼 수 있는 세 가지 내포작용을 우리가 몸에서 발생하는 거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식세포작용이라고 해서 페고사이토시스 아메바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하고 잡아먹을 때 뭐 음식 잡아먹을 때 이것이 전부 식세포작용입니다. 뭘 먹는다는 뜻이죠. 음세포작용은 뭘까? 음료수 할 때의 피노사이토시스. 그러니까 마시는 거와 먹는 거, 빵을 먹는 거하고 이렇게 음료수를 마시는 건 뭐가 다른 거지? 일종의 하나는 이렇게 큰 덩어리를 이렇게 싸서 해서 씹는 뭐 그런 거고 마신다는 거는 물하고 같이 마신다는 거. 그래서 별거 아니 똑같이 들어오는 건데 이것은 알갱이가 작은 물질들을 유입을 하려니까 그냥 하나씩 유입을 하기 힘드니까 전체로 싸잡아서 들어오는데 그러면 물하고 같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바깥이 전부 온 세상이 천지사방이 물천지니까. 그게 바로 음세포작용이고 식세포작용은 그냥 큰 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들어와 하는 게 식세포작용이고. 근데 여기서 수용체 맥의 내포작용은 이제 조금 핀셋으로 하나씩 집어서 들어오는 게 이제 수용체 맥의 내포작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싸서 들어와. 안에 지금 딱 물질들이 지금 섞여 있어요. 그러면 에이 모르겠다. 다 들어와. 이렇게 하는 게 일종의 음세포작용이나 식세포작용인데 이것은 이 중에서 골라갖고 너만 들어와 해서 하는 게 수용체 맥의 내포작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식세포작용은 큰 물질 이렇게 이거지 뭐 아메바가 있으면 얘는 식세포 작용의 희생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디로 가? 일로 가는 거예요. 리소솜으로. 일단 들어오게 되면 일단 뭔가 들어오면 뭔가 둘러싸여서 들어오게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막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니까. 일단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가 들어올 때 막하고 이제 접촉을 해서 막이 이렇게 안으로 쑥 들어와서 너 들어와 해서 이렇게 끊어서 가는 거거든. 그럼 일단 임시적으로 이게 세포막의 일부분이 이렇게 이것을 둘러싸고 있다가 그것을 이제 무슨 뭐 페고솜이라고 하는 건데 그 용어야 뭐. 근데 얘를 어떻게 분해시킬까? 리소솜이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융합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리소솜 안에 들어있던 그 엄청난 무시무시한 그 효소들이 이제 하고 이걸 전부 다 분해를 해버리고 여기서 다 끝나는 거지. 사건 종결. 나머지 이거 혹시 또 노폐물을 버릴 게 있으면 가서 배설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그래서 식세포 작용을 꼭 해야만 되는 아메바 같은 원생생물들은 음식을 먹는 이 방식이 식세포 작용을 통해 갖고 단세포 생물이니까 하는 수밖에 없는데, 다세포 생물인 우리 같은 경우도 식세포 작용을 이렇게 답습을 아직도 하고 있는 종류의 세포들이 있는 거죠. 일부 백혈구. 백혈구가 여러 종류의 세포들이 있는데, 백혈구. 혈액세포는 적혈구와 백혈구로 나눠져 있잖아요. 적혈구는 빨간색으로 이 산소를 운반하는 세포들이고 혈액세포지만, 나머지 백혈구 세포들은 주로 전부 방어를 하는 거예요. 방어. 면역 방어를.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이런 식으로,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MRSA 잡아먹는 백혈구 세포.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너 뭐야 하고서 관등 성명 안 되면 잡아먹어버리는, 또 그런 세포들이 식세포 작용에 의해서 이것들을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지금 아메바가 이것을 이렇게 잡아 먹을 때 세포의 어떤 표면이, 가장자리가 이런 식으로 쭉 뻗어나가 가지고 이거 두 개를 이렇게 잡아서 끌어들이는 실제 상황을, 실제 사진이죠. 이렇게. 이거는 우리의 백혈구 세포가 세균들이 들어왔으면 이런 식으로 쭉쭉 뻗었고 하나씩 낚시질 하듯이 잡아서 채서 잡아먹는 과정입니다. 이게. 여기가 백혈구고 요것들이 일종의 대장균 같은 일종의 세균들이고. 이거는 뭐냐? 세균이 아니라 암세포를, 종양이 발생하고 있는 암세포를 어떤 백혈구가 인식을 하고서 제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암세포 같은 것들도 이런 식으로 우리 면역세포들, 백혈구 세포 중에 어떤 일종의 식세포 작용을 가진 백혈구 세포가 돌아다니다가 이게 또 이상하네? 너 좀 낯설다? 하고는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세포로 돌변한 세포들은.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의 면역력이 약해지면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되니까 암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훨씬 쉽게 되는 거죠. 음세포 작용은 아까 얘기했듯이 셀 드링킹이라는 관점에서 액체와 같이 내포작용을 유입하는 그런 거고.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수용체 맥의 내포작용은 뭐냐면은, 수용체 맥의 내포작용을 설명하려면 요 컨셉트, 리간드라고 하는 컨셉트를 한번.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수용체는 이제 뭔지 알죠? 수용체. 수용체와 결합을 하는 작은 물질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 리간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간드가 별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수용체가 있으면, 이거 내가 안 써놨나 거기? 미쳤네 내가. 이런 중요한 걸 여기다 안 써놨을까? Sorry. 그래서 수용체와 특별하게 특이적인 형태로 상호작용해서 결합을 하는 어떤 작은 물질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리간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있으면 어떤 물질을 유입을 할 때 그 물질을 어떤 형태로 유입을 하느냐, 리간드 형태로 유입을 한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수용체가 개입을 한다는 얘기지. 어떤 특정한. 뭐 좀 됐어. 이거 들어가. 피막 형태의 소낙으로 운반하라. 들어가. 요 그림을 한번. 이 그림도 없어요? 비슷한 건 있지. 요 그림 하나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수용체 맥의 내포작용의 특이점이 뭐냐 했을 때, 자, 여기서 동그란 하나의 물질 하나하나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야 될 타겟, 목표 물질이라는 얘기죠. 근데 음세포 작용 같은 형식으로 한 대 싸잡아서 이렇게 쫙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각각의 하나가 지금 누구랑 결합을 하죠, 지금?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수용체들, 보라색으로 지금 나와 있는 수용체들과 일단 결합을 한 다음에 이걸 전체적으로 그 결합한 형태를 한쪽에 집중을 모아가지고서 이것을 안을 움푹 패 들어가지고서 이것이 하나의 수송 소낭 비슷한 막으로 분리돼 가지고서 이제 얘는 어디로 갈까요? 리소솜으로 가겠지. 가서 분해가 되는 형태가 수용체 맥의 내포 작용인 거지.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고 할 때 특별하게 이 두 가지 전에 이 식세포와 음세포 작용에 없었던 하나의 단백질이 피막이라고 하는
요 바깥에 지금 회색으로 동글동글하게 지금 회색 구슬처럼 보이게 되는 막 표면에 보여지는 이것이 바로 피막인데 coated vesicle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 이게 뭘까? 왜 단백질들이 바깥에 붙어서 이런 식으로 이것을 일을 하는 걸까요? 수용체 맥의 내포 작용에서는 특별하게 얘네들을 집중을 시켜야 되잖아요. 한 번에 하나씩 모으는 게 아니라 이들을 전부 한 곳에 집중을 시켜서 모아야 되니까 그것을 하려면 요 밑에서 단백질들이 요 수용체들을 조절을 해야 되니까 수용체들을 끌고 야 니들 와 일로 와 해서 이렇게 끌어내리면서 하기 때문에 피막이라는 것이 새롭게 생겨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요 수용체 맥의 내포작용 요것을 통해 가지고서 바이러스들이 안으로 침투를 하는 겁니다. 에이즈 바이러스도 뭘 해서 바이러스들이 그냥 원래 세포 안으로 못 들어오게끔 돼 있잖아요. 그럼 들어오려면 뭔가를 잡고 들어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수용체가 이렇게 있는데 바이러스는 마치 그 수용체가 직접 제대로 인식하는 리간드인 양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지 바깥에다. 그래서 나야 나 하고 그래서 이렇게 철커덕 붙어. 그러면 이 세포막 수용체는 들어와야 될 리간드인 줄 알고 들어와 하고 이렇게 싸서 들어 보내게 되는 거죠. 근데 얼핏 보면 이 바이러스 엄청 바보네. 그런 식으로 수용체 맥의 내포장으로 들어오면은 어디로 가? 리소솜으로 가서 전부 분해될 거 아니야. 땡큐지 뭐 하고. 근데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바이러스가 바보가 아니지. 일단 들어오는 오는데 바이러스가 그거 생각 안 했겠어요? IQ가 몇인데? 그래서 들어와서 그 바이러스들은 리소솜으로 가지 않고 우회해서 이것을 하는 방법을 이미 진화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들어오는 오는데 나는 리소솜 안 가 하고 그래서 우리를 감염을 시키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것을 합니다.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서는 살짝 도망가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이제 그래서 페고사이토스 식세포와 음세포와 수용체 맥의 내포장이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비교가 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마 가지고 있을 건데 그래서 그 정도. 아마 자가 포식 작용까지 하면은 끝나지 않을까 시험 범위. 그래서 된 것 같은데 그 이상 나가봤자 뭐. 그래서 이 자가 포식 작용이라는 것도 역시 리소솜이 개입을 하는 작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그 내포 작용과는 다르게 여기서 분해되는 물질들은 밖에서 온 물질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부 물질이 분해가 되는 거예요. 영어로 소위 말해서 카니발리즘이라고나 할까? 자기 자신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 스스로라는 오토페이지라고 해서 자가 포식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소기관들 주로. 세포 소기관들이 있는데 이제 노화가 돼서 더 이상 가만히 내뒀다가는 계속 무슨 매연이나 뿜고 이거 안 되겠다 싶은 소기관들을 분해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노화 및 기능 상실이 된 세포 소기관들을 들어와 해가지고서 분해해서 재활용시키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그래서 여기 무슨 미토콘드리아도 안에 있고 페록시솜도 안에 들어 있고 하는 식으로 해서 좀 분해를 시킵니다. 자가포식 작용이 특히 중요한 점이 우리가 가장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활성산소라는 얼핏 몇 번 언급을 했는데 활성산소 엄청나게 이 반응성이 좋은 산소가 활성산소인데 산소의 문제점은 언제나 뭐가 있으면은 전자가 있으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탈취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 때문에 그런데 이제 활성산소의 경우는 훨씬 더 그게 강한 거지. 그래서 막 주변 같은 데를 마구 공격을 해가지고서 막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분해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여러 가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가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ATP를 이제 만들어내는 창고 같은 아니 공장 같은 구실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전제 조건 하나가 미토콘드리아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ATP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제 조건 하나가 산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어야만 되는 거거든. 근데 그러니까 산소를 엄청 접하다 보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 가장 많이 활성산소가 발생할 확률이 많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가 미토콘드리아가 잘못 이렇게 찔찔 샌다든가 이게 늙어가지고
그럼 여기서 활성산소가 실실실 막 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잡아서 제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는 정말 양날의 칼이라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이런 엄청나게 많은 활성산소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근원지로서 우리의 노화를 촉진을 시키고 또 막 여러 가지 다른 이 세포 사멸을 또 촉진을 시키는 하나의 근원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자가 포식 작용의 중요한 점은 단기간에 이제 굶는다. 먹을 게 없어졌다. 세포 입장에서. 영양분이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게 안 오네? 어떡하지? 이거 전체를 다 하나도 안 써놓은 모양이네? 왜 이런 일을 했을까? Sorry. 그래서 이랬을 때 제살 깎아먹기로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멀쩡한 세포 소기관인데 먹을 게 없어? 그럼 미토콘드리아라도 잡아먹어야지 뭐 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래야 살지. 언제 어느 날 기다리면 뭔가 오겠지 하고. 근데 안 오면 어떡해? 자기가 계속 깎아먹는데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자기가 깎아먹기 기다렸는데 아직도 음식이 안 온다? 더 이상 잡아먹을 것도 없는데 어떡하라고? 죽어야지. 어떻게 죽을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지.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계속 잡아먹고 있는데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먹을 게 안 와. 가만히 이 상태에서 내가 정상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먼 길을 지금 이미 너무 멀리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내가 다른 옆에 친구들한테 피해가 안 되지 하는 식으로. 그래서 기다리다가 이렇게 해서 생존 반응해서 기다리다가 넌 또 왜? 죄송합니다. 기다리다가 이 말버릇이 참 내가 기다리다 이것이 이제 더 이상 그래도 호전이 안 되면은 세포 사멸이라고 하는, 이거는 일종의 세포 사멸인데 세포 자살인 거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볼 거예요. 아포프토시스라고 세포 사멸 반응을 여기서 촉진을 시켜버립니다. 그럼 스스로 죽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굶어서 피동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자가 포식 작용의 두 가지 하나의 중요성인데, 이거 역시 재작년에 사실은 비로소 이분이 오랜 기간 동안 이 자가 포식 작용에 대해서 연구를 한 그 결과로 법적으로 노벨상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여기가 이제 세포의 에너지 대사작. 요거 충분히 할 시간이 되는구나. 완전히 여기서 이 광합성이랑 이 세포 호흡을 끝내줄 수 있었는데 단 10분 안에 내가 이거 해결해 줄 수 있었는데 아이고 요놈의 조동아리. 그래서 시험은 여기까지 커버를 하고 할 수 없이 중간고사 이후에 요거는 집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고 공부를 하다가 조금 뭐 질문 하면 문자나 이메일로 주시면 제가 답을 한때까지. 예.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한 건 아닌데 한 객관식 문제가 한 20문제 정도. 주관식 문제가 한 4문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확실히 정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 해서 어쨌든 점수 총점은 이것이 중간고사가 40점이 되도록 할 겁니다.